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참고한 인물은 부양주, 정중원, 소식 등 전국적인 명성을 가졌던 중앙의 최고의 관료 사대부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공헌운동이 주도니와 같은 지방 사대부 계층에서 지지를 바탕으로 일어난 운동이라 할지라도 공헌운동을 실질적으로 재창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거대한 운동으로 확장시킨 지식인은 부양수, 정중원, 소식 등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기존 문학사에서 주도니가 아닌 이들을 북송대 공헌운동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일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왼발인데요. 이들이 북송대 사대부 관료였다는 것, 부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송대 사대부 관료라는 점에서는 주도니와 교직법적 의도를 공유하고 있을지라도 이들의 학문이 과학도 성리학, 심리학 사이에서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주도니를 가교로 삼아 공헌운동은 신유학 운동과 일치시키는 듯한 요자의 입장을 좀 더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북송대는 당대 말부터 북송대까지 중간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 정치, 문화의 전반적인 엄청난 흐름이 공헌운동으로 상징될 수 있는데요. 그 상징적인 흐름을 주도한 선구자가 주도니라기보다 거기에 동참했다는 정도로 그 사람의 문학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공헌운동 인구로 신유하게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양이나 소식 이런 사람들은 신유학과는 일정 정도 이론식이라든지 구체로즘이라든지 예술론이 정도 머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까지 신유학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없지 않고요. 더 세심하게 봐야되겠습니다. 셋째, 논자는 주도니의 문의제도라든지 학당 이론의 행위 주체를 그 당시 민까지 포함한 당대인 전체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설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서 있을 경우 주도니를 문화과 음악의 실용적 목적으로 보여하는 공리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연예 비평가들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각주 5번에서 유학이라는 건 결국 문의제도라는 건 한마디로 눈의 가치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그 내용을 중점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문학관의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어떤 실용주의, 목적론적인 문학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기존에 그거에 대해서 주도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물론 돈을 중시했지만 그 표현하는 분명시 중시했다는 식으로 상당히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방어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문예 비평가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연하자면 문예 비평가들은 기본적으로 문학 내지 음악의 독립적 영역 그 자체로서 존재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주도니의 비약관에서 아무리 유연성을 찾으려 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은 결국 목적론과 표명론이라는 한계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평자는 논자가 그들의 전제와 질문을 전면적으로 다시 공표하게 신청하였습니다. 통설을 포함한 주도니 발화의 수용술지는 인이 아닌 사대부 지식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문과 학을 습득하고 과거 국제를 통해 관료가 될 목표를 지닌 예비 관료 후보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헌운동과 연관하여 문의제도가 강조되는 이유는 공헌이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비전, 즉 도를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문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목적론적 문학관은 이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정당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음악론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상을 지니는데요. 악론의 수용 주체 역시 사대부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논자가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각주 21을 보시면 원문에서는 분명히 그 치인들, 그러니까 사대부 집단에서 마음이 평정을 잃고 음탕한 음악에 빠지게 된다면 불패하고 그 결과를 오롯이 한인이 분고, 그러니까 고통받고 당혹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가 정해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분명히 이 마음의 평정을 해야 되고 감정 절제를 하는 주체는 사대부지 미는 여기서는 한 걸음 떨어져서 교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얘기했습니다. 음악론인데요. 또한 음악론에 있어서도 악론의 수용 주체는 사대부 지식인입니다. 그들은 관료로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정권으로 부여받아 인민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권력은 이해관계가 결탁되기 쉽습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이해관계망은 더욱 복잡하게 얽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료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욕망, 감정의 평정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그 관계망을 강조하여 냉철하고 그 사욕을 저지하면서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가 가진 국가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이걸로 인민을 방대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이러한 음악의 효용론 때문에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인민이고 그냥 국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절제시키는 또는 욕망을 절제시키는 담화의 음악을 장려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목민과 자신이 나아가 인민들의 삶을 평안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서의 악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종일관 개인의 어떤 순수한 미학적인 어떤 음악론을 주장하셨습니다. 반드시 국가와 정치와 사회 질서에 연결되어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의 미학관이 단순히 공리주의에 종속되어 있다는 전제나 이에 기반한 질문 자체는 원천적으로 제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논자는 주도니의 음악론이 인간관계의 평정을 유지할 목적 아래 담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자는 주도니의 음악론과 과거 선진문화, 순자나 얘기의 악론을 비교하여 양자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도니만의 독특한 악론이 기존에 전승된 음악사의 입장과 어떤 점에서 달리 독창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자는 담화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기존 유학의 악론과 차별성을 지닌 주도니의 독특한 미학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담화의 악론 또한 도가 계열의 문인들 사이에서 줄곧 전승되어 온 담론이 있습니다. 즉 담화는 노자와 장자의 구절이 그 재해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성은 봄이라 큰 소리는 단단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후대인들이 재해석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담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위진시대는 쾌감, 완적, 후대 도형명, 성당시대의 그 시인 백거리 등은 꾸준히 통해서 발전되는 게 담화의 영역입니다. 이런 사상사적 맥락을 고려해볼 때 주도니의 악론이 기존 도가 계열의 담화 이론과 갈라져 나와 독특하게 변주되는 지점이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논자의 주장이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에다 제시한 부분은 제4릭이라고 쓰셨는데요. 다른 인물로는 서용문 용비입니다. 여기 용릉은 호남성에 있는 어떤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용릉에 있는 어떤 집에서 살인 목격을 다치고 열리는 것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요. 천리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자는 주로 기존의 연구성과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의 제목을 맨 처음에 제목만 소개를 받은 뒤에는 뭘 상상했냐면 주도니의 통서에서 제시된 무국과 태극, 음양과 동정, 남물화생 등 개념으로 짜여있는 그 우주론적 이론 구조가 음악이든 시든 그의 작품에서 이학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논자가 보여주길 사실 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논자가 주도니 사상의 이론적 맥락에서 이 시를 좀 더 천리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해 주었다면 거대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의 우주론이 도시 스쳐 지나간 자리에서 장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구절도 시를 보시면요. 동방편, 방편을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편리함을 따른다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거 방편은 여기서 불교에 사용되는 언어로 이 동방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찾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진리를 적절하게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그때그때 상황이나 도구를 그 방편이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9세 번째 줄은 열리고 닫히는 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르니까 보다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 발표자는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남았나요?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짧게 지금 알면 이거 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좀 발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일단 종합 토론 시간에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눈보다 더 좋은 평을 드립니다. 제가 고민해왔던 측면들을 잘 집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글을 쓸 때 정확하게 제대로 써야겠다. 이 선구자적인 입장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있고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 측면도 많이 얘기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 논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공감을 실현하는 통일정신으로 발표는 성균관대학교의 김현원 교수가 주시고 논평은 고전대학교 이신호 선생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지금 50분 어제 이제 맞춰졌는데요. 시간이 2시 30분까지 발표하는데 25분 동안 발표해 주시고 15분 동안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서 상당히 많이 대사되고 있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제 제호지능이라고 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공감은 우리가 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사람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핵심 개념으로 지금 대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술대에 공감을 실현하는 국민정신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阳明의 심학을 위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왕阳明의 심학을 통해서 공감을 실현하는 국민정신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왕阳明의 심학이 타자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 공감의식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맥락에서 국민정신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서론에서 공감을 실현하는 삶과 국민정신의 접점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아시아 고전에서 공자의 서, 기소부유 물시의인이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죠. 공자의 서와 또 맹자의 사단지심은 공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예로 보았습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를 통해서 상호 관용, 존중, 배려하는 행동을 삶의 신조로 강조하였고, 맹자는 사단지심을 통하여 사람다움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서와 맹자의 사단지심은 공감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특히 맹자의 사단지심의 주장으로부터 공감의식은 원래 사람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공감의식을 실현함으로써 사람다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가치와 만나게 된다는 것을 고찰을 하였습니다. 결국 공자의 서와 맹자의 사단지심은 공감의식을 토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꿈꾸었으며, 맹자는 공감의식을 통하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즉 초월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통제약이 즉 마음의 학문은 왕阳明에 의해서 1800년이 지난 후 개성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왕阳明은 공명의 심성제약을 토대로
내 마음과 초월적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있습니다. 즉 심정이죠. 내 마음이 이제 이치다 이렇게 보통